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TV에서는 미 대선 관련 뉴스와 함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관련 소식까지 다양한 뉴스들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I believe the greatest political 빈틈없는 대응을 그냥 진솔한 태도로 설명을 주셨다. 역사상 최악의 담화였습니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홍태입니다. 지난주 첫 소식은 지난 1일 뉴스프라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다면서 해마다 늘어나는 신고 건수만큼 법 위반인지를 두고 다툼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는 괴롭힘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에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는 1만 건을 넘겼지만 법 위반이 아니라고 끝난 사건 비율이 약 30%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괴롭힘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최근 객관적인 기준을 만든다고 전했습니다. 5년간 쌓인 관련 판례 등을 근거로 괴롭힘의 성립 요건과 행위 유형별 판단 기준을 정리하겠다는 건데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0일 불미스러운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고 있지만 징계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게 많다면서 지속성, 반복성에 대한 기준을 두는 것이 옳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지속성과 반복성을 괴롭힘 요건에 포함하는 것이 피해 입증을 더 어렵게 해 피해자들에게 신고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괴롭힘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인데요. 윤지영 직장 갑질 119 변호사는 괴롭힘을 당한 것이 이후에도 지속 반복적 이해하지만 나중에 괴롭힘을 인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와 정반대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노동계 등은 현장에서의 괴롭힘을 막고 갈등이 생겼을 때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지원이 우선이라며 강조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을 돌아보며 증가하는 신고 건수와 그에 따른 문제를 잘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신고가 늘면서 법 적용 기준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상황도 명확히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함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법적 논란과 정부의 대응책을 알리고도 있는데요. 지속성과 반복성 요건이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성과 반복성 요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사례가 간단히라도 제시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비교했다면 더욱 좋았을 것입니다. 지난 3일 일요 Y대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근 5년간 저작권 불법 유출 사이트에 대한 시정 요구로 접속 차단을 시행한 사례가 3만 건에 육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건 의원이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저작권 침해 정보 시정 요구 사례는 총 29,398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방심위는 해외 서버를 통해 유출되는 저작권 침해 정보를 심의해 접속 차단을 의결하는데요. 웹툰이나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소설까지 불법 유통 대상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과방위 국정심사에서는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소설마저 PDF 파일로 온라인에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방심위는 저작권 주무부처인 문체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는
저작권 불법 유통과 방심위의 대응 현황을 상세히 전하며 저작권 보호의 문제를 잘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심위가 저작권 침해 정보를 심의해 접속을 차단하는 사례가 3만 건에 육박한다는 통계를 통해 불법 유통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작품마저 불법 유통되는 현실을 지적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저작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할 수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장 큰 문제인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법적 조치가 어렵다는 점과 단속이 어려운 해외 서버를 통한 불법 유통의 문제점은 언급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금전적 수치로 제시했다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 쉽게 전달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영화, 드라마, 웹툰 업계가 입는 연간 피해액이나 창작자들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포함됐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저작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내용과 합법적인 콘텐츠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지난 1일 뉴스프라임에서는 인공지능과 법률 서비스를 결합한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해 법제처가 아시아 7개국 법제 전문가를 한자리에 모았다는데요. 어느새 AI가 일상이 되어버린 미래에 아시아 각국이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보도했습니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서 이번에는 법률 서비스의 인공지능을 접목한 리걸테크가 화제에 올랐는데요. 법령을 번역하거나 맞춤형 법안을 추천하는 등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인 리걸테크 산업이 날로 발전하는 상황입니다. 이왕규 법제처장은 미국, 중국,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AI를 활용한 법률 서비스가 등장하여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고 수요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발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리걸테크 발전을 위한 법제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싱가포르의 미래법률 혁신 프로그램과 중국의 인민법원 빅데이터 관리 플랫폼, 태국의 인공지능 개성 프로젝트 사례 등이 공유됐는데요. 법원 전자 플랫폼을 구축하는 몽골과 다양한 전자기술을 공공 부분에 도입 중인 우즈베키스탄의 경험, 그리고 620만 건 이상의 법령 정보를 개방한 우리 법제처 사례도 주목받았다고 합니다. 리걸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혁신 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는데요. 법무부는 변호사가 법률 사무를 독점하는 현행법상 한계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 노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코로나19 기간 원격 소송이나 온라인 재판 참여를 돕기 위한 리걸테크 해법들이 나왔지만 법제 대응에는 소극적이었다며 협력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는데요. 나아가 법제처는 상시적으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고 협의체는 내년 말 출범할 예정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방송은 리걸테크 산업의 현황과 아시아 각국의 대응을 다루며 법률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잘 설명했습니다. 특히 AI 기반 법률 서비스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흐름과 각국 사례를 소개한 점이 시청자들에게 리걸테크의 활용과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리걸테크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줬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 법률 상담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법령 번역이나 법안 추천 시스템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등을 시각적으로 설명했다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리걸테크 도입에 따른 AI 판단의 신뢰성, 개인정보 보호, 법률 서비스의 품질 관리 등에 대한 각국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약간의 언급은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5일 뉴스센터에서는 통계청의 10월 소비자 물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가격이 오른 농축산물은 배추, 무, 토마토, 돼지고기 등으로 특히 김장 재료인 배추, 무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배추와 무의 가격이 작년 같은 달보다 50%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배추와 무는 길었던 폭염으로 지난달 중순까지 높은 가격을 형성하다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지난 4일 기준 배추의 포기당 평균 소매 가격은 4,810원으로 떨어졌으며 정부는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는 이번 달 중순에는 가격이 더욱 안정돼 평균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가격 동향을 잘 전달하며 중요한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가격 상승의 원인도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물가에 민감한 요즘 시기에 가격이 안정되는 시기를 안내하고 있어 시청자들이 김장 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국대학교 김영빈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영빈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에 방송되는 리부팅 지방시대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리부팅 지방시대에서는 기초지자체인데 인구 100만화를 깬 도시 수원에 대해 조명했는데요. 수원 화성이 축조된 역사도시이자 산업도시 수원. 신도시는 물론 구도심도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국 최대 지자체인 수원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의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은 수원 화성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인 경기도 수원 특례시의 인구는 120만 명. 광역시인 광주와 대전을 따라잡을 기세입니다.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된 1949년 당시 인구는 5만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70년간 얼마나 급성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원은 200년 전 축조되었던 수원화성으로 대표되는 역사도시이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원에는 대기업 생태계 속에 살아가는 첨단 강소기업들이 많습니다. 방송에서는 경기도 화성에서 수원으로 본사를 이전한 수출기업을 찾아갔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커넥터를 납품해 연매출 1,600억 원을 올리는 강소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갑작스럽게 수원으로 본사를 이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업을 확장하고 싶었던 노중산 대표는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여건이었던 인재 발굴을 위해 본사를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화성의 구도심에서 성장해왔지만 젊은 세대를 고용하기에 위치적 한계를 느꼈다고 합니다. 주변에 커피를 사 마실 곳이 없어 30분 이상 차를 타고 나가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수원 광교 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판교 신도시로 이전할 생각이었는데 직원들 출퇴근을 위해 편리한 위치까지 고려했다고 합니다. 또한 광교 신도시는 고객사인 대기업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하죠. 노 대표는 고객 중심 기업이 되려면 고객 근처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 대학들이 많아 연구 인력을 구하기에도 수월한 위치였다고 하는데요. 경기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산학협력으로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사옥을 신도시로 옮기면서 재택근무를 도입해 근무 환경을 젊은 인재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부서에 따라 자유롭게 앉고 재택근무도 일주일에 2회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옥 이전에 대한 젊은 사원들의 생각은 긍정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보다 작은 규모의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산업 현장에 안전 센서를 납품하는 업체인데요. 별도 전원 없이 무선으로 작동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 요즘 호황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업체는 수원을 고집하는 것일까요? 수원 특례시는 토지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 적합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경기도 산업단지가 활성화되었을 때 평당 가격이 수원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제조업에서는 부담되는 임대료였기 때문에 수원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내려가 충청 지역은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땅값도 중요하지만 인력 유입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 교통이 편리하고 노동력을 구하기 수월한 곳, 특히 신도시와 원도심이 모두 발달해서 업체 상황에 따라 입점할 수 있는 곳이 수원 특례시였다고 합니다. 수원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평가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재준 경기도 수원시장은 크게 이유를 2가지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 맞춤형 주거 환경이 마련되어 있고, 두 번째로 문화, 교육, 스포츠 인프라가 구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변 도시와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분당,
판교는 지원책이 고갈되다 보니 주거 비용이 더 비싸지는 반면에 수원은 주거지도 저렴하고 살기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다른 신도시와 비교해 보아도 수원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도심과 더불어 구도심도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신도시도 개발되고 있지만 노후화된 주택이 즐비한 원도심 비중도 큽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주택, 상업시설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수원시는 이 같은 낡은 주택을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도심의 주택을 방문해보니 노후화된 주방시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택 중 20년 이상 지난 4층 이하 주택에 한해서 수리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근처 폐업한 한의원을 개조해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건물에 남겨진 기억은 보존하면서 전면 리모델링으로 재탄생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개선 우선순위를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 차장 김재욱 씨는 주택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1년의 선정 과정을 거쳐 수리비를 지원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10월 지원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수리한 가구는 1,000가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무주택 젊은이들을 위해 한 달 10만 원대 입주 가능한 세빛청년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거 전용 면적 23제곱미터 공간에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사는 회사원을 만나봤습니다. 회사까지의 거리는 걸어서 10분에서 15분. 집은 이미 퇴근이 기다려지는 보금자리로서 느껴진다고 합니다. 세빛청년존 입주 전에 살던 집의 월세는 40만 원이라고 합니다. 월 11만 원으로 부담 없이 거주가 가능하여 이전보다 월 3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절약한 돈으로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사 먹고 운동까지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수원시는 과밀 억제 권역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40년 전에 약 36% 수도권의 인구가 지금은 51%가 넘어서 성장을 억제하려고 만들었던 법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대신 이로 인한 역효과로 수도권의 성장을 누르고 있다고 합니다. 수원을 비롯한 과밀 억제 권역에 공장을 못 짓게 하면 지방으로 가겠거니 했는데 대부분 또 외국으로 떠나고 있어서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팽창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이제는 밀도 있는 도심 개발을 허용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때라고 말합니다. 전국 최대 기초 지자체인 수원의 미래 전략이 국가 경쟁력 확보와 지역 균형 발전이란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고 말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자,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영빈 학생, 이번 리부팅 지방시대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수원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도시의 요충지로서 기능하는 것도 놀라웠지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구도심을 활용하는 정책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낡은 주택을 수리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무주택 젊은이들을 위해 월 10만 원대에 입주 가능한 세빛 청년존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는 내내 부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군요. 서울로 올라와 자취방을 구하던 제 모습이 떠올라서인데요. 이처럼 젊은 세대가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어 지역 인재로 키운다면 두 가지 과제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생각이네요.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김영빈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인지 개발원 김진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달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 병력을 파병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고 이를 부인하던 북한과 러시아도 사실상 파병을 시인했는데, 자, 먼저 북한군 파병 규모랑 배치 현황 등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부터 정리를 좀 해보죠. 네, 북한군의 이제 러시아 파병을 가장 먼저 알린 곳은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이고 예.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먼저 지난달 18일 우리 정부가 밝힌 내용을 좀 보면 북한이 4개 여단 12,000여 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기로 결정한 것을 파악했고 예. 이미 청진과 함흥 등지에서 러시아함 7척을 이용해 특수부대 1,500명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시켜 여러 지역으로 분산해서 전선 투입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는 이제 북한군이 이제 줄을 서서 러시아 보급품을 받는 영상과 또 한글로 뭐 군복과 신발 치수를 묻는 설문지 사본을 이제 공개하기도 했었죠. 예. 우리 정부의 발표가 있은 지 5일 후에 이제 미국의 반응도 전해졌는데요.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북한이 최소 3,000명의 최정예 군단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켜 현지 적응 중이며 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북한군 10,000여 명이 러시아에 가 있고 이 중 상당수가 격전지인 쿠르스크를 포함한 전선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북한군과 첫 교전을 벌였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언론에서는 북한군의 첫 대규모 해외 파병은 국제사회의 안보 지형과 한반도 안보에 불씨를 들이우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전했습니다. 과거 북한은 베트남전과 또 중동전 등에 이제 병력을 보낸 적이 있지만 소규모였고 10,000여 명에 달하는 파병 결정은 북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동아일보는 닷새 걸린 한미 정보 공유, 전략 온도차 해소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썼는데요. 미국 정부가 북한군 파병을 공식 확인한 것이 우리 국가정보원이 파병 정보를 공개한 지 닷새 만이어서 한미 간의 정보 평가에 차이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국정원은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북한군의 러우 전쟁 참전 확인이라고 했지만 미국은 북한군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 한겨레 신문은 임박한 북참전 말려들지 않는 게 국가 안보다라는 사설을 통해서 우리 혼자 돌격 앞으로를 외쳐서는 곤란하다면서 직접적인 마찰을 일으켜서 전쟁의 불씨가 한반도로 튀게 하는 일은 절대 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랬군요. 한미 양국 같은 경우에는 국방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이제 전황 분석을 위한 참관단을 파견하는 등의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밝혔는데 한미 양국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한 언론 보도 정리를 좀 해보죠. 예, 먼저 이제 미국 언론들의 반응을 좀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위험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북한군의 파병을 비판했습니다. 예. 이는 최악의 경우 유럽의 전쟁을 아시아와 태평양을 아우르는 글로벌 분쟁으로 키울 위험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빈곤 국가인 북한군까지 끌어들인 것은 전쟁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간주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 덕분에 전쟁을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추가적인 인력을 확보했고 또 러시아가 고립돼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푸틴 대통령의 의도에 도움이 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싸우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대응할 만한 선택지가 거의 없다라고 전했는데요. 미국이 이미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서 전례가 없는 수준의 강도 높은 제재를 계속 취해왔기 때문에 추가 제재안을 마련하기도 여의찮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파병이 북한 장교들에게는 현대전 경험을 쌓고 또 신형 무기에 익숙해질 기회라고 전하면서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중국이 못마땅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미국 국무부가 최근에 집중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고를 중국에 전달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우리 언론은 이제 정부가 밝힌 참관단 파견에 대해서 참관단 파견도 군사 인력일 수밖에 없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진보 언론에서는 북한에 대해 강경 일변도인 우리 정부의 이제 공세적인 대응을 지적하면서 예. 불필요한 논란과 역효과를 막아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북한과 전선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북한의 파병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심각한 문제이고 따라서 면밀한 전략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우리 정부가 밝힌 단계적 대응을 좀 보면요. 무기 지원안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전환 분석단의 파견 역시 이게
우회 파병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언론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예, 이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이제 러시아 파병에 대한 맞대응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예. 보수와 진보 언론 일제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의 엄중한 대응 메시지는 북러 협력의 가속화를 막기 위한 경고 차원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상황이 오히려 북한군의 전선 투입을 앞당기는 쪽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대놓고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면 북한에 대한 이제 러시아의 첨단 무기 기술 지원이 빨라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국제적 동향이나 국내 여론을 고려하더라도 무기 지원이나 우회 파병에 이제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최근 유럽 국가들마저 거리를 두는 분위기인데다가 우리 국민 대다수도 이제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조선일보는 살상무기 제공은 무력적인 적대 행위, 즉 전쟁으로 간주될 수 있고 남북한이 공히 나토 대 러시아의 꼭두각시로 비칠 수가 있다면서 지금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충돌하거나 척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안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은 정부의 군사 모험주의 우려가 크다라고 전하면서 그동안 대결적이고 또 냉전적인 남북 관계를 지향해온 여권 인사들의 이번 북한군 파병에 대한 대응이 너무 즉흥적이고 성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북한이 파병했다고 해서 이제 먼 나라에서의 전쟁을 남북 대결장으로 만들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또 군사적 대응보다는 러시아의 움직임에 고삐를 줄 외교적인 모색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런 와중에 북한이 지난달 31일이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기습적으로 발사를 했죠. 미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미국 본토를 겨냥한 군사 도발을 한 것인데 총알바지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이 같은 파병에 대해서 이런 속내랑 의미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북한이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의 어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의 지원을 통해 반대급부를 얻으려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외교적으로는 고립을 피하고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미국을 더 위협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이 북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파병은 미국과 나토 또 유럽연합 국가들에게 우크라이나를 더 지원해줄 명분을 제공하게 됐는데요. 이로써 북한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으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의 파병은 이제 달러를 벌기 위한 경제적인 목적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러시아가 이제 북한 병사 1인당 월급을 한 2,000달러 지급할 경우에 월급의 한 10% 20%만 병사들에게 지급할 것이고 또 북한군의 파병 규모가 커질수록 상당한 금액의 달러를 러시아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러시아군이 이제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위치 확인을 위해서 이제 외국군 병사를 먼저 보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군이 사실상 이제 총알바지로 내몰린다는 얘기가 바로 이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네요.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정권의 안보를 위해서 또 정치, 경제적인 실익을 선택한 것으로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예. 자, 북한이 공식적으로 그 대규모 파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네. 언론의 역할도 이럴 때일수록 중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제 북한군으로 보이는 이제 군인들의 모습이 사실 너무 또 왜소하고 어려 보여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남의 나라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와 같은 말을 쓰는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뛰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한편으로는 좀 비정하고 좀 가슴 아프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예, 이러한 현실은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안보 위기냐, 북풍몰이냐,
북한군 파병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엇갈린 공방 속에서 국민은 더 불안하고 국론은 또 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이 보다 더 냉철한 시각을 가져야 할 텐데요. 외교란 감정적으로 대처할 사안이 아니고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해야 할 일입니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위기 관리는 물론 러우 전쟁 이후의 외교까지도 내다보는 그런 보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팀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